새벽에 배달이나 하는 여자 주제에 어디서 감히 재벌회장 며느리 자리를 넘보니? 주제 파악이나 하고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꺼져.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새벽 배송 택배 일을 하는 저에게 주제 파악이나 하라며 아들한테서 떨어지라고 저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연매출 3조 원, 후라이팬을 제조 판매해서 대박이 난 재벌그룹의 아들이었던 남자친구 박민수는 가진 것 없는 초라한 저와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민수는 몰랐습니다. 3조 원 재벌그룹의 후계자가 누가 될지를요. 지금부터 기가 막히고 통쾌한 영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의 기운을 담아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29살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8년째 새벽 배송 택배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남자들만 새벽 배송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요즘엔 여자들도 새벽 배송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고등학교 시절 이었던 제 나이 16살에 교통사고로 잃고 저를 키워주신 건 할머니였고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지금은 제가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을 하려면 남들이 잠든 시간에 새벽 1시쯤 물류센터나 집화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상차 작업을 하면 택배 상자들을 분류해서 차량에 싣고 어두운 밤에 차가운 공기 속을 가르며 업무를 시작합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오는 겨울에 날씨가 추울 때는 차에서 내리면 온도 차이로 인해서 정말 일하기가 힘들고 특히 길이 미끄러워서 정말 남자들도 하기 싫어할 정도로 소위 남들이 말하는 빡센 직업이었습니다. 아파트로 배달을 갔는데 혹여나 엘리베이터 점검 중이라는 안내판이 뜨면 그날은 아주 힘든 날이 되는 거였죠. 그래도 배송 업무를 마감해야 하니까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14층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무릎이 베겼고 허벅지가 당겼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지나칠 때면 발걸음이 잠깐 느려지곤 했습니다. 새벽에 주무시는 분들이 큰 소리에 혹시라도 잠을 깨울까봐 숨을 죽이며 택배 물건을 내려놓고 다시 배송을 완료하려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새벽 배송을 마치고 나면 아침이 오고 사람들이 출근을 시작할 때 저는 퇴근을 합니다. 아침이라 밥 먹을 곳도 마땅치 않아 운전석에 앉아 편의점 삼각김밥을 꺼냈습니다. 김밥을 차에서 먹는 동안 할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연아, 땀 흘려번 돈은 정말 소중한 것이란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일이니까 자부심을 갖고 하렴. 그리고 항상 운전 조심하고. 저는 할머니의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1년 전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배송을 마치고 골목길을 빠져나오다 인도 위에 쓰러진 어떤 남자를 발견했어요. 그는 만취 상태였고 낯선 남자 둘이 그 옆에서 시계를 빼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경적을 크게 울렸어요. 헤드라이트를 환하게 켠 채 천천히 전진하자 그 둘이 골목 안으로 달아났습니다. 쓰러진 남자를 편의점 의자에 앉히고 물을 사다 먹인 뒤 택시를 잡아줬어요. 이름도 묻지 않고 그는 정신이 없었는지 자리를 떴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도움을 주었던 그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택배 옷을 입고 있었고 택배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택배회사와 배송구역을 수소문해서 찾아냈다고 했어요. 민수는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그냥 보낼 수 없었다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제가 새벽 배송이 끝날 시간에 맞춰 아침 시간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주고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온기에 마음이 녹았어요.
그때는 민수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저 우연처럼 만난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저는 민수의 여자친구가 되었답니다. 남자친구 민수가 부모님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을 때 이틀 전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할머니가 쌈짓돈을 내밀며 시어머니 될 분을 만나는 자리인데 좋은 옷 한 벌이라도 사입으라고 하셨어요. 시장에서 감색 재킷을 샀고 할머니가 직접 고르신 작은 난 화분을 쇼핑백에 챙겼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수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말수가 줄었고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자 화면을 흘끔 보더니 무음으로 눌렀어요. 화면에 잠깐 스친 이름, 어머니였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그냥 넘겼어요. 설마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엄마를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민수는 재벌회장의 아들이었어요. 태진 후라이팬이라고 국산 후라이팬을 제조해서 연매출 3조 원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낸 박태진 회장의 아들이 바로 제 남자친구 박민수였던 거예요. 재벌회장의 아들이라서 거부감이 들었고 가진 것 없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민수가 본부장으로 일하는 태진 후라이팬 본사로 향했습니다. 태진 후라이팬 본사 로비는 상상보다 훨씬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질반질하게 윤이 났고 천장에는 커다란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어요. 저는 감색 재킷을 여미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수는 제 옆에 서 있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듯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때 계단 위에서 시어머니 될 분이 내려왔어요. 진한 자줏빛 코트에 굵은 진주 목걸이를 한 여자였어요. 저를 보는 눈매가 차가웠습니다. 그 눈이 저를 발견하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위아래로 훑는 시선이 느껴졌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옷깃을 여몄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말숙이었어요. 민수의 어머니이자 태진 후라이팬 회장의 부인이었습니다. 오말숙은 민수에게 먼저 시선을 고정했어요. 며느리감으로 데려온 여자가 이 사람이니? 민수가 자신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눈치를 봤어요. 이미 모든 걸 결정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알았어요. 오말숙이 그날 아침 민수한테 제 직업과 학력을 전부 보고받았다는 걸. 새벽 배송을 하고 있는 여자 택배사원에 고졸 출신이고 할머니 손에 자랐다는 것을요. 재벌가의 시어머니가 되는 오말숙에게 저는 로비에 들어선 순간부터 이미 쫓아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오말숙이 제 앞으로 걸어오더니 딱 멈췄어요.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고졸 출신의 배달이나 하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여기까지 왔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당황하지 않고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어요. 오말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니 너는? 내가 한 말이 말 같지가 않니? 너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몰라도 깡다구는 좀 있구나. 오말숙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어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이나 바라고 민수를 만났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오말숙의 손이 제 뺨에 올라왔어요. 둔탁하고 세찬 느낌이 먼저였고 소리는 그 다음에 들렸어요. 제가 충격을 받고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순간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지며 화분이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그 순간 민수 옆에 서 있던 여자가 물컵에 있던 물을 저에게 뿌렸습니다. 그 여자는 민수의 여동생 박민경이었어요. 어디 고졸에 배달하는 여자가 오빠를 꼬셔서
신분 세탁하려고 그래? 주제 파악을 못하고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났어?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민수가 제 편에 서서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잠깐 저와 눈이 마주쳤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자기보다 엄마 힘이 세다는 눈빛으로 시선이 어머니에게 갔고 결국 민수는 엄마가 저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듯 이미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남자친구라고 하는 놈의 저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면서 저도 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말숙이 회사 경비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이 여자 여기서 당장 내보내. 회사를 오가는 직원들의 눈이 저를 향해 있었어요. 바닥에 굴러간 화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흙이 쏟아진 채 두 조각이 나 있었어요. 시어머니 될 분에게 선물한다고 할머니가 새벽에 시장 나가서 직접 골라오신 것이었는데 저는 화분 조각을 주워 쇼핑백에 담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런 놈에게 마음을 주었다는 게 원통했지만 저는 모든 걸 받아들이고 아무 말 없이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마. 등 뒤에서 오말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차가운 물을 맞은 젖은 옷이 질퍽거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태준 프라이팬 본사 건물이 보였어요. 주차장으로 돌아와 택배차에 올라 핸들을 잡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8년 동안 새벽 배송을 하면서 힘들다고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겪은 일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조수석에 놓인 할머니 약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저녁 드셔야 할 것이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갈 곳이 있었고 저를 키워주신 고마운 할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너라는 사람을 좋아했던 내가 참 원망스럽고 바보 같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고 연락하지도 마. 우린 여기서 끝이야.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버려진 게 아니라 제가 찾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민수에게 아무런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씁쓸한 기분으로 저는 택배 트럭에 시동을 걸고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빨간 신호등 앞에 설 때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할머니가 궁금하셨는지 거실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보조기구에 의지한 채 현관 쪽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할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연아, 눈이 왜 그래? 울었어? 저는 웃으려 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피곤해서 그래요. 부엌으로 향하며 약봉투를 꺼내 물 한 컵과 함께 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등 뒤로 할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다만 저녁 내내 제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셨습니다. 그게 더 눈물 날 뻔했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말숙에게 뺨을 맞은 순간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수십 명이 지켜보는 로비 한복판에서 잘못한 것도 없는 제가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어요. 분하다는 생각보다 먼저 든 건 허탈함이었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그 세월이 오말숙의 눈에는 배달이나 하는 여자, 고졸 출신이라는 두 마디로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저를 키워준 할머니를 생각해서라도
당당해지고 싶었어요. 잠을 얼마 안 잔 것 같은데 출근 시간을 알리는 알람이 울렸어요. 남들이 자는 새벽 시간이었죠. 찬물로 부은 눈을 씻어내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배송 트럭 열쇠를 집어들었어요. 슬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할머니 약값은 이번 달에도 나가야 했고 배송 마감 시간은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새벽 배송을 준비하며 물류창고로 향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배송을 마치고 트럭으로 돌아오는데 낯선 남자 둘이 주차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한 명이 제 번호판을 확인하더니 이쪽으로 걸어왔어요. 박지연 씨 맞죠? 목소리가 낮고 딱딱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저 맞는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남자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법원 이름이 찍힌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눈으로 훑었습니다. 민사소송 통보서였어요. 원고는 오말숙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제가 자신의 집안의 명예를 훼손한 대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5천만 원이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서류를 든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재벌집의 며느리가 되려고 한 것이 명예훼손할 일인가요? 요즘 세상에 참 얼척이 없어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서류를 확인했으면 됐다는 듯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고 어처구니도 없고 짜증이 나서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소송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법원 서류라는 게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해봤지만 상담 대기가 2달이라고 했어요. 서류를 접어 봉투에 넣고 서랍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자기 아들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는 경고 같은 거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박지연 씨, 이 아파트 단지에서 배송하지 말라는 입주민 민원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무슨 이유로요?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새벽 배송 시 시끄러운 택배 상자 던지는 소음, 공용공간 오염, 엘리베이터 잡아놓고 배송하는 나쁜 직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8년 동안 택배 일을 하면서 단 한 건의 민원도 없었는데 갑자기 다수라는 게 어처구니가 없어서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분명히 오말숙이 저에게 보내는 경고 같은 거였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제가 자신의 며느리가 될 생각을 했다는 게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어떻게든 저를 괴롭히고 싶었던 거죠. 그 시각 오말숙은 자신의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배송하는 강남의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 회장과는 오랜 친분이 있었어요. 찻잔을 우아하게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새벽 배송하는 여자 택배기사 있잖아요. 민원 좀 넣어줘요. 여러 건으로. 전화를 끊고 나서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민수가 지연과 헤어졌다고 했지만 오말숙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소송에 맞서 싸울 기미를 보인다는 말을 민수한테서 들었거든요. 뿌리를 완전히 뽑아놔야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소송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소중한 저의 배송구역 하나를 잃었어요. 한 달 수입의 5분의 1이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트럭 안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번 달에도 할머니 약값, 병원비, 관리비, 식비.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많아서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했는데 이러면 돈이 부족해질 것 같아서 배송 담당 팀장님을 찾아다니면서 새벽 배송 구역을 추가로 신청하러 다녔어요. 저는 몸이 버텨줄 수 있는 한계까지 구역을 늘렸습니다.
보통 아침 8시면 배송 업무가 모두 끝나고 집에 오는데 이제 낮 12시까지 배송 일을 해야 했어요. 손목이 시큰거렸고 무릎이 욱신댔습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남들이 자는 시간에 일하고 남들이 점심 먹는 시간이 돼서야 잠을 잤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제가 처한 현실이니까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그래도 슬프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하니까 당당했습니다.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오말숙의 공세는 거기서도 그치지 않았어요. 배송 구역을 잃고 나서 며칠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거래하던 배송 대행 업체 담당자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지연 씨,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다음 달부터 계약 갱신이 어렵다고요. 저는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담당자가 잠깐 말을 고르더니 대답했어요. 태진 쪽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저를 소송으로 괴롭히고 배송 구역을 빼앗고 이제는 일거리까지 끊으려 하고 있었어요. 오말숙은 악마 같았어요. 아주 치밀했어요. 이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저를 괴롭히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운전석에 앉아 차가운 캔커피를 홀짝이며 생각했어요. 가진 사람이 더 무섭구나. 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까지 괴롭힐까? 한참을 생각했지만 그들의 뇌구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면 저렇게 악마가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하며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 무렵 배송단지 안에 낯익은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경비실 앞에 늘 앉아 계시는 새로 오신 경비원이었습니다. 그 경비원 노인은 허리가 굽었고 경비복이 몸에 비해 조금 컸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이 맑았습니다. 저는 그 경비원분을 아저씨라고 불렸어요. 제 아빠보다는 나이가 있어 보였지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경비원 아저씨는 새벽마다 제가 배송 트럭을 몰고 들어오면 야간 근무를 하시는지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무거운 짐을 혼자 끙끙대며 옮기고 있는데 아저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오셨어요. 내가 이것 좀 잡아줄까?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저씨라고 했어요. 경비원 아저씨는 그래도 잠깐 문을 잡아주셨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저를 대하는 그 따뜻한 손길과 표정이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그분은 이상한 사람 같았습니다. 경비원치고 손이 너무 깨끗했고 서 있는 자세가 달랐어요. 경비복을 입고 계셨지만 어딘가 그 옷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끔 경비실 안에서 무언가를 골똘히 들여다보시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냥 나이 드신 분이 은퇴하고 이렇게 아파트 경비소에서 늦게 일을 시작하신 건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는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바람이 지나갔어요. 경비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안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 2개를 들고 경비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저씨, 이거 따뜻한 커피예요. 드시면서 일하세요. 새벽엔 날이 춥잖아요. 아저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뭔가를 참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고마워, 지연 씨.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저를 지연 씨라고 불렀어요. 지연아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새벽에 택배 배송하는 여자가 대단하다고 느끼셨는지 항상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캔커피를 내려놓고 트럭으로 돌아오는데 경비실 안에서 아저씨가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새벽에 그분이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경비실 앞을 지날 때마다 아저씨께 캔커피 한 개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하셨어요. 나는 괜찮으니 자네나 마셔. 그래도 저는 내려놓고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저씨가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오늘도 캔커피 가져왔어? 그 말이 웃겼습니다. 새벽 4시 찬바람 속에서 노인 한 분이 캔커피를 기다리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짠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아저씨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던지는 한마디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어느 새벽 제가 무거운 짐을 옮기다 발을 헛디뎌 상자를 떨어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오셨어요. 상자를 함께 주우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이 일 얼마나 됐나? 제가 대답했죠. 한 8년쯤 됐어요.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대단하군. 남자도 하기 힘든 일을 8년이나 했어? 새벽 배송하는 여자들이 가끔 있었지만 아저씨는 저를 보며 대견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배송을 마치고 트럭으로 돌아오는데 지하 주차장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롭고 높았어요. 가보니 중년 남자가 경비복을 입은 아저씨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무슨 잘못을 하셨는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아파트 입주민 남자의 얼굴이 벌개져 있었고 손가락이 아저씨 얼굴 코앞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 차가 언제 긁혔는지 알아? 경비원으로 월급 처받아 가면 당신이 누가 긁고 갔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책임져. 당장 책임지라고. 아저씨가 어이가 없어 하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해요? 남자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히 경비원 따위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어. 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경비 아저씨를 모함하는 사람을 보고 저는 트럭을 세우고 달려갔습니다. 숨이 찼어요. 차 앞에 서서 외관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흠집 안쪽에 다른 색 도료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 차 주변에 세워져 있던 제 배송 트럭으로 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단말기를 열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영상 속에는 낯선 차량 한 대가 이 자리에 들어오다가 기둥의 옆면을 긁고 그냥 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그 시간에 경비실 안에 앉아 계셨어요.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단말기를 들고 남자 앞으로 걸어갔어요. 여기 영상이 있어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따지셔야지 왜 경비 아저씨한테 막말을 하세요? 블랙박스 화면 좀 보세요. 남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팔짱을 꼈습니다. 이게 뭔 영상이야? 저는 화면을 켜서 내밀었어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입이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주변에 모여있던 주민 몇 분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건 완전히 다른 차잖아. 엄한 놈이 그렇는데 왜 경비 아저씨를 범인으로 몰아? 남자가 목소리를 높이려 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말했어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전부 녹화되고 있고요. 남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타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아저씨가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아저씨의 눈가가 붉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셨어요. 그리곤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손을 잡고 계셨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저는 아저씨가 걱정돼서 물었는데 아저씨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말했지만 제 손을 잡고 있는 아저씨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아파트 앞에서 배송을 준비하려고 상자들을 내려놓고 있는데 갑자기 오말숙이 나타났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어요. 오말숙은 저를 발견하더니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봉투를 꺼내 제 발밑에 던졌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야, 박지연. 이거 2천만 원인데 이거 갖고 조용히 좀 꺼져줘. 네가 내 아들 주변에서 택배 일하는 게 영 탐탁치가 않아서 그래. 다시는 이 근처 얼씬도 하지 말고 이 돈 갖고 좀 내 주변에서 사라져주면 안 돼? 저는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오말숙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가진 건 돈뿐이에요?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요? 당신 맘대로 하세요. 저는 제 일하면서 살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오말숙은 저에게 꺼지라는 식으로 돈봉투를 던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빈 캔커피를 쓰레기통에 넣고 봉투는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오말숙이 자리를 뜨자 그 남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돈봉투를 집어들더니 안을 확인하고 조용히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그가 누구인지 왜 이 단지를 드나드는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새로운 경비 아저씨가 바로 오말숙의 남편이자 민수의 아버지인 박태진 회장이라는 것을요. 경비 아저씨는 아들 민수가 결혼하려는 여자가 궁금해서 제가 새벽 배송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으로 위장해서 저의 인성 테스트를 하려고 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끔 아저씨를 찾아왔던 그 남자가 박태진 회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것이 김대환 부장이라는 것을. 아저씨가 며칠 전 경비실에서 전화를 걸었던 상대가 바로 그였다는 것을. 아저씨의 지시를 받아 이 단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벽 배송을 마치고 트럭 안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때 경비실 문이 열리며 아저씨가 걸어오셨습니다. 손에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들고 계셨어요. 이제 아저씨가 저에게 커피를 건네주셨어요. 저는 웃으며 감사하다고 답했죠. 아저씨가 조수석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지연 씨, 나도 좀 태워줄 수 있나? 저는 문을 열었어요. 아저씨가 조수석에 앉으셨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캔커피를 홀짝였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저씨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트럭 안에 타보니 그렇게 편안하진 않구나. 그럼 아저씨 배송 트럭이 무슨 자가용 같을 줄 알았어요? 저는 웃으며 그렇게 아저씨랑 대화했고 아저씨는 웃으며 남은 캔커피를 천천히 드셨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김대환 부장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새벽은 유난히도 공기가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경비실 창문에 맺힌 성에 사이로 아저씨의 뒷모습이 보였고 저는 평소처럼 캔커피 2개를 손에 쥔 채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경비실 안은 낡은 라디오 소리와 전기난로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가득했고 아저씨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자 아저씨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리셨고 그 눈동자 속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서늘하고도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따뜻한 커피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저씨, 어제 잠은 좀 주무셨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되셨어요? 아저씨는 커피캔을 감싸주며 제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인자한 미소였지만 캔커피를 쥔 아저씨의 손등에는 굵은 힘줄이 솟아 있었고 그 떨림이 제 눈에 고스란히 들어왔어요. 저는 아저씨가 그저 어제 그 입주민에게 당한 수모 때문에 그러시는 줄로만 알고 속상한 마음에 한참을 경비실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저씨는 그 시각 이미 자신의 아내인 오말숙 여사가 저에게 돈봉투를 던지는 현장을 보셨고 자신의 뒤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음모를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려고 경비원으로 위장한 태진 후라이팬의 회장, 박태진 회장은 회사를 지금의 재벌 규모로 키우기 이전 30대였던 젊은 시절에 사실은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지내왔던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슬픔에 빠진 박태진 회장에게 접근한 건 지금의 아내 오말숙이었고 오말숙은 지금 박태진 회장의 오른팔인 김진수 상무의 내연녀였으니까요. 김진수 상무는 자신이 모시는 회장에게 자신의 여자를 접근하게 해서 결국 재혼을 시키고 30년 넘게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온 충격적인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시각 남자친구였던 박민수는 30살 나이에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어요. 아버지가 자수성가해서 일군 회사 돈을 마치 제 돈인 양 펑펑 쓰며 매일 밤 강남에서 하루에 몇백만 원씩이나 하는 술집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유흥에 빠져 술집 여자들에게 거액을 뜯기기도 하고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이 이미 수십억에 달하자 결국 회사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모자란 돈을 메우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협력업체에 뒷돈을 요구하는 추악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죄책감 하나 느끼지 않는 괴물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박태진 회장의 진짜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오직 다음 회장 자리를 물려받아 더 크게 사고 칠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밤마다 강원도 정선에 가서 도박장 카지노 테이블에 앉아 수천만 원을 한 번의 베팅으로 날리면서도 아버지가 새벽부터 일궈온 피땀 어린 돈의 가치를 전혀 몰랐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다시 회사 법인카드를 긁어대며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했고 술에 취해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오말숙 여사는 그런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기에 급급했고 김진수 상무 역시 자신의 친아들인 민수의 앞길을 닦아주기 위해 회장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 민경이는 28살 나이에 태진 프라이팬 이사 자리를 꿰차고 앉아 부하 직원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갑질을 하며 지냈습니다. 자신의 기분이 안 좋거나 직원들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서류 뭉치를 얼굴에 던지는 것은 기본이고 화풀이로 여직원의 뺨을 때려 구설에 오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고가의 외제차를 끌고 만취 상태로 도로를 질주하며 음주운전을 하며 사고가 날 때마다 돈과 권력으로 입을 막아왔습니다. 직원의 무릎을 꿇리고 머리에 커피를 쏟아붓는 갑질 현장이 여러 번 포착되었지만 오말숙 여사가 뒤에서 다 수습해 준 덕에 기세등등하게 아나무인으로 행동했어요. 자신이 재벌가의 공주라도 된 양명품 가방을 휘두르며 백화점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SNS에는 화려한 일상만 올리며 아버지의 성공을 기만하는 못난 딸이었습니다. 사실 친딸이 아니었으니 분에 넘치는 현재의 행복을 누릴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김진수 상무는 민수와 민경이가 자신의 딸인 것을 알았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며 지냈습니다. 박 회장은 경비실에 앉아 김대환 부장이 가져온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록을 통해 민경이가 무고한 직원을 폭행하고 돈으로 매수하는 장면을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낳은 자식들이 저렇게 개차반일 수가 있는지 믿지 못하겠다며 김대환 부장에게 친자 확인을 지시한 것이었죠. 자식이라고 믿고 사랑을 쏟았던 존재들이 사실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일삼는 괴물로 자라났다는 사실에 박 회장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받고 있는 경비 아저씨로 위장한 박 회장은 지금 어처구니가 없어서 멍하니 먼 곳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교통사고로 잃은 전처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시각 아파트 단지 뒤편 어두운 가로등 아래에서 경비 아저씨로 위장한 박태진 회장의 조력자인 김대환 부장은 낮은 목소리로 보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저씨가 경비원으로 위장 취업을 한 이후 모든 일정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기록해온 사람이었죠. 김 부장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아저씨에게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오말숙 여사와 김진수 상무의 동선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저녁에도 비밀리에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중식당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저씨는 서류를 넘기는 손길이 멈추지 않았고 그 안에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건물을 들어서는 사진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두 사람이 회사 지분 문제로 법인 인감 서류를 확인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소리를 현실로 접한 아저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평생을 믿어온 오른팔 김상무와 재혼하여 가정을 꾸린 아내가 자신을 기만했다는 사실에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방망이 질치고 손끝이 파르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쥐지도 못할 정도였지만 아저씨는 이를 악물며 다시 물었습니다. 민수와 민경이는 어떻게 됐어? 박 회장은 자신과 하나도 닮지 않은 아들 박민수와 박민경이 친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김대환 부장을 시켜서 친자 확인을 알아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김 부장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 고개를 숙였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유전자 검사소에 의뢰한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만 정황상 두 아이 모두 회장님의 친자식이 아니고 김진수 상무의 핏줄인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아저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고 수십 년간 키워온 자식들이 사실은 자신의 등에 칼을 꽂으려 대기 중인 남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아저씨는 경비복을 벗어 던지고 김대환 부장이 운전하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 입주민들은 그저 경비원이 교대하는 줄로만 알았겠지만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어요. 아저씨는 김대환 부장이 내미는 최종 유전자 보고서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서류 위에는 박민수, 박민경, 박태진 친자 가능성 0%라는 글자가 비수처럼 꽂혀 있었습니다. 아저씨의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꽉 쥔 채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리셨어요. 아저씨는 김 부장을 향해 단호한 어조로 명령했습니다. 김 부장, 지금 당장 변호사를 불러. 그리고 오말숙과 김진수가 횡령한 내역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긁어모아. 쥐새끼들처럼 내 곳간을 털어간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줘야겠어. 경비원 유니폼을 벗어던지고
검은 정장을 입은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저씨의 목소리는 평소의 부드러움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서늘했고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처럼 매서워졌습니다. 이제 태진 후라이팬의 창업주인 진짜 박태진 회장의 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당장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당장 오말숙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놈들이 증거를 숨기고 꼬리를 자를 게 뻔했어요. 박 회장은 분노를 꾹 눌러 삼킨 채 김대환 부장에게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고 다시 낡은 경비도구로 갈아입은 채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파트 단지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배송 물량이 많았어요. 상자를 어깨에 짊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트럭으로 돌아오는데 단지 안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비실 옆 화단 근처였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달려갔습니다. 경비 아저씨였어요. 화단 옆 벤치에 기대어 쓰러져 계셨고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뛰어갔습니다. 아저씨. 저는 무릎을 꿇고 아저씨의 어깨를 잡았어요.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계셨지만 가빠졌어요. 심장 쪽 문제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배송 마감 시간이 40분 남아 있었어요. 그 시간을 못 지키면 배송 지연으로 인한 변상금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계산이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근처에 병원 응급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걸어서 5분이 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119를 불러 기다리는 것보다 직접 업고 뛰는 게 빠르다는 판단이 섰어요. 저는 아저씨를 등에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우셨어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운동화 끈을 한 번 더 조여매고 뛰기 시작했어요. 새벽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찼어요. 경비 아저씨의 손이 제 어깨 위에서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조금만요. 조금만 버티세요라고 말하면서 뛰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들다는 생각보다 아저씨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뛰다 보니 병원 응급실 입구가 보였습니다. 의료진이 달려 나왔어요. 들것이 나왔습니다. 아저씨가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순간적으로 힘을 쓰고 긴장이 풀려서인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숨을 고르며 접수 창구로 걸어갔어요. 보호자 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보호자 관계를 묻는 말에 잠깐 멈췄다가 지인이라고 썼어요. 수중에 있던 비상금을 꺼내 응급치료 선납금으로 병원비를 지불해서요. 그러고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손을 마주 잡고 기다렸어요. 배송 마감 시간이 지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업체 담당자였습니다. 지인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배송이 좀 늦어질 것 같다고 얘기하고 끊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빨리 오셔서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안내를 받았어요. 아저씨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코에 산소 호흡기가 달려 있었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저씨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저를 예비 며느리로 테스트하려고 경비 업무를 보시다가 충격적인 아내와 자식들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생각했어요. 그 시각 병원 복도 저편에서 김대환 부장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안을 들여다봤어요. 김대환은 회장님이 어떻게 되신 거냐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배송 준비를 하고 트럭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제가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저희 회장님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깨어나시면 제가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환 부장은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저는 경비 아저씨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김대환 부장의 말을 듣고 어색하며 그렇게 병원을 나와 배송을 마무리하러 다시 트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고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응급실에 계신 아저씨가 궁금해서 병원을 향했습니다. 그 시간에 긴급 수술을 마치고 안정을 취하던 아저씨가 눈을 떴어요. 저는 그 순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깨어난 아저씨가 천천히 저를 바라봤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말을 했어요. 자네가 나를 살렸다더군. 쓰러져 있는 나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왔다면서 간호사들이 얘기하더군. 저는 아저씨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병원이 가까우니까 119 부르는 것보단 제가 빠를 거라고 판단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온 거였어요. 아저씨를 살린 건 의사 선생님들이죠. 아저씨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침대 옆에 아저씨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김대환 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침대에 기댄 채 저를 바라보셨어요. 병원 가운을 입고 계셨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프기 전과도 달랐어요. 더 또렷했습니다. 박지연 씨, 아니 내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자네라고 편하게 불러도 되겠나? 네, 아저씨, 당연하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같은 연세이신데요. 그래, 고맙네. 내가 자네한테 할 말이 있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아저씨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저씨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날 아저씨에게 듣고 나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듣게. 사실 나는 아파트 경비원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저씨가 김대환을 바라봤습니다. 김대환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박지연 씨, 이분이 바로 태진 후라이팬 창업주이신 박태진 회장님이십니다. 태진그룹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몸이 얼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귀로는 들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태진 후라이팬 창업주. 그 말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마다 경비복을 입고 캔커피를 받아 드시던 분이, 차가운 벤치에 앉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던 분이, 그분이 제 남자친구의 아버지이자 태진 후라이팬의 회장님이었으니까요. 너무 충격적인 사실에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경비 아저씨로만 알았던 박태진 회장을 바라봤어요. 박 회장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내 목숨을 살렸어. 고맙네. 내가 이 은혜는 반드시 갚도록 하겠네. 그리고 또 놀라지 말게. 나는 사실 자네 남자친구 민수, 그 못난 놈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네. 민수가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 며느리 될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사실 그 아파트에 경비로 위장해서 자네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였어. 미안하네 정말. 그 말이 귓가에 닿는 순간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뜨거운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저는 그제서야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박 회장이 김대환에게 눈짓을 보내자 김대환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직감했습니다. 오말숙이 던진 민수랑 떨어지라는 조건으로 저에게 던졌던 2천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박 회장이 수표를 손에 들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김 부장한테 다 들었어. 내 아내가 자네한테 한 짓을 알고 있어.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 돈 필요 없어요. 제가 한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박 회장이 잠깐 저를 바라보시다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2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 자네는 받지도 않았더군. 못난 아들놈과 아내 때문에 자네한테 얼굴을 들지 못하겠구만.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드문지 자네는 모르는 것 같군.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말숙이었어요. 뒤에 민수와 민경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사실 김대환이 오말숙에게 회장님이 깨어나셨지만 아직 의식이 불안정하다고 전해온 것이었어요. 오말숙이 병실에 아무나 드나들지 못하도록 일부러 막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김대환이 직접 연락을 했어요. 회장님이 오늘 면회를 허락하셨다고. 오말숙은 그 말을 듣고 서둘러 왔습니다. 병실 안에 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오말숙은 저를 발견하는 순간 놀라서 눈이 크게 뜨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박지연, 네가 어떻게?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목소리에 독이 올라 있었어요. 박 회장이 천천히 오말숙을 바라봤습니다. 오말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오말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박 회장이 손에 들고 있던 수표를 침대 옆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말숙아, 이게 뭔지 알지? 오말숙의 시선이 수표로 향했다가 다시 박 회장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박 회장이 말씀을 이으셨어요. 당신이 이 사람한테 먹고 떨어지라고 던진 돈이야. 택배일이나 하는 고졸 배달부니까 이 돈이면 된다고 생각했나? 오말숙이 핸드백을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거 아니란 걸 잘 알잖아요. 우리 집안에 저런 애들이 오면 격이 안 맞잖아요. 그만 좀 해. 박 회장이 오말숙의 말을 끊었어요. 이 아이는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직접 곁에서 지켜봤으니까. 오말숙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저 거지 같은 애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회장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저 아이가 내 목숨을 살려줬어. 내 생명이 은인이라고. 그 말을 듣던 오말숙과 진수 그리고 딸 민경이 모두 놀라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병실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오말숙이 핸드백을 3개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드러났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노려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민경이 뒤를 따랐어요. 민수는 나가기 직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민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고맙다 지연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너한테 긴 얘기 하고 싶지 않아. 쓰러져 있던 너희 아버지를 내가 병원으로 모시고 왔을 뿐이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 시각 병원 복도에서 오말숙은 민수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웠어요. 회장이 저 여자한테 완전히 넘어간 것 같네. 잘못하면 회사를 네가 물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 갑자기 민수가 팔을 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오말숙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뭘 그만해? 네가 갚아야 할 돈이 얼만지 알아?
네가 싸지른 똥들 누가 치워야 하는지 아냐고? 네 아버지가 해결해 줄 것 같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말숙이 핸드백에서 쪽지를 꺼내 민수 손에 쥐어줬어요. 여기가 네 아버지 서재에 있는 법인 인감이 있는 곳이야. 오늘 밤 안으로 가져와. 민수는 쪽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복도 형광등 불빛이 두 사람 얼굴 위로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병실을 나오는 길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벼움이었어요. 아저씨가 건강한 모습을 봤으니 다행이어서 그런 같았는데 이제 남자친구의 집안 사람들과 이렇게 엮여 있다는 것이 좀 현실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저를 따뜻하게 바라봐준 아저씨의 표정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랑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며느리가 될 생각을 했다는 것이 조금 후회되긴 했어요. 저는 다시 배송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다시 제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 새벽길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어둡고 차가운 건 여전했지만 그 안에 뭔가 따뜻한 게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할머니 정기 검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지연아, 요즘 얼굴이 좀 달라 보이네? 할머니, 제가 어떻게 달라 보이는데요? 할머니가 잠깐 저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네 얼굴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 보여. 혈색도 좋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대단하네. 우리 할머니 맞네. 어떻게 손녀딸 표정만 보고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다니 하면서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맞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뭔 좋은 일 있는 거야?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려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좋은 분을 알게 된 것 같아서요. 저는 그렇게만 했어요. 그 무렵 아저씨는 오말숙과의 병실 대면 이후 다시 건강이 안 좋아진 척 연기를 재개하고 있었습니다. 오말숙이 경계를 늦추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박 회장의 건강이 아직 안 좋다는 소식을 들은 오말숙은 김진수 상무와 함께 회장이 죽게 될 경우 자신의 아들 민수에게 회사를 넘기기 위해서 움직임을 더 빠르게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오말숙은 자신의 거실 소파에 앉아 김진수 상무와 마주하고 있었어요. 김진수 상무는 사실 상간남이기도 하지만 민수와 민경의 친부이기도 한 인물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는 두꺼운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말숙이 서류를 훑으며 말했어요. 해외 매각 쪽은 어떻게 됐어요? 김진수가 서류를 짚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수하는 쪽에서 계약서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회장 건강이 안 좋다면 법인 인감 도장만 있으면 회사 매각을 진행할 수 있어요. 오말숙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민수한테 법인 인감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이에요. 김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오말숙이 와인 잔을 들며 말했어요. 걱정 마요. 민수는 돈 앞에서 누구보다 재빠르니까요. 회장이 죽게 되면 회사를 매각하고 실제 주인을 민수 앞으로 돌려놓던지 할게요.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강남 야경이 반짝였어요. 그 시각 민수는 박 회장의 자택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서재 책상 두 번째 서랍. 오말숙이 써준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복도를 걸어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책상 앞에 서서 두 번째 서랍을 당겼어요. 안에 회사 법인 인감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집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재 천장 한쪽에 달린 보안 카메라 불빛이 붉게 깜빡였어요. 민수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인감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복도 어둠 속에서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병원 병실에서 김대환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안에는 민수가 서재에서 법인 인감을 집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김대환이 화면을 저장하고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회장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김대환이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박 회장이 화면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서재에서 법인 인감을 훔치는 자신의 아들을 확인하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피가 섞이지 않은 아들이지만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살았던 지난 시간을 후회하며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자책하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밤바람이 지나갔어요. 박 회장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부 다 준비했나? 김대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말숙 씨와 김진수 상무 대화도 전부 녹음했습니다. 회사 매각 서류 초안까지 확보했고요. 박 회장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눈가에 힘이 들어갔어요. 친자식이라고 믿었는데 친자식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내가 감당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회사를 저놈들에게 맡기면 내가 그동안 쌓은 모든 것들이 날아갈 거야. 김 부장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그 시각 할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된장찌개였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박 회장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원 가운을 입고 침대에 기대어 저를 바라보시던 눈빛이요. 지연아, 자네가 내 목숨을 살렸어. 고맙네.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반찬을 더 얹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얼빠진 사람처럼 왜 멍하니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잠깐 누가 생각나서요. 할머니가 피식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였어요. 새벽 배송을 마치고 트럭으로 돌아오는데 낯선 경찰차 한 대가 단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경찰입니다. 박지연 씨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박지연 씨, 당신은 다이아몬드 절도 혐의로 신고가 들어와서요. 임의 동행 요청드립니다. 무슨 절도요? 경찰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오말숙 씨 소유 다이아몬드 목걸이 분실건입니다. 목걸이가 박지연 씨 차량에서 발견됐습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제 트럭에서. 말이 안 됐어요. 저는 그런 거 가져간 적 없어요. 경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직접 가서 확인하시죠. 경찰서 조사실은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습니다. 의자가 딱딱했어요. 저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사진을 내밀었어요. 제 트럭 화물칸 구석에서 발견된 목걸이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모르는 물건이에요. 처음 보는 것이라고요. 택배하는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왜 훔치겠어요? 조사관이 말했어요. 목격자가 있습니다. 박지연 씨가 이 목걸이를 트럭에 싣는 걸 봤다는 진술이 들어왔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목격자라니요. 이건 분명 오말숙이 꾸민 일이에요.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박지연 씨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일단 오늘은 여기 유치장에서 머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치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차갑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쁜 짓 한 적이 없었는데 새벽마다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온 세월이 단 한 번의 음모로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억울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건 억울함이 아니었어요. 이 나쁜 인간들이 저에게 누명을 씌워서 아예 짓밟아 버리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억울하고 분통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저에게는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고 이 사람들이 씌운 누명을 벗겨줄 만한 든든한 백도 없으니까요. 갑자기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놀라실까. 무릎이 안 좋으신데 충격을 받으시면 어쩌지? 서러워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어요. 힘없고 나약한 사람은 이렇게 무너져야만 하는 건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 시각 오말숙은 자택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딸 민경이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그 여자 박지연, 이번엔 완전히 끝난 거야? 오말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못 빠져나와. 그 미꾸라지 같은 년 마음에 안 들어. 절도범으로 누명을 씌웠으니까. 이번엔 무너지겠지.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훔친 절도범한테 네 아버지가 뭘 해줄 수 있겠어? 이제 저 여자는 끝이야. 민경이 웃었습니다. 오말숙도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김대환 부장은 그 시각 경찰서 인근에 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단지 안에 주차된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어요. 요즘 차량에는 주차 중에도 블랙박스가 돌아가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들부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차량에 저장된 영상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화면 안에 오말숙이 보였어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오말숙이 단지 안으로 들어와 지연의 트럭 화물칸으로 다가가는 장면이었어요. 작은 봉투를 꺼내 화물칸 구석에 밀어넣고 주변을 살피더니 흡족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시간까지 또렷이 찍혀 있었어요. 김대환이 영상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 증거 자료는 저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었어요. 그러고는 그는 차에서 내려 경찰서 입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손에는 노트북과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치장 안에서 저는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사관이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박지연 씨, 나오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조사관이 말했어요. 박지연 씨는 결백하다는 증거가 제출되었어요.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조사실로 나왔어요. 테이블 위에 노트북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말숙이 제 트럭에 목걸이를 넣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더 이상 버텨주지 않았어요.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오말숙 씨에 대한 무고죄 및 증거 조작 혐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지연 씨가 무고죄로 고소하면 절차가 바로 착수됩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네,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반드시 잡아서 처벌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체포영장 청구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때 유치장 바깥쪽으로 김대환 부장이 조사실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의 지시로 주차된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조사했는데 다행히 오말숙이 일부러 증거를 조작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저는 김대환을 바라봤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회장님 아니었으면 저는 또 이렇게 도둑년으로 몰려서 처벌받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눈물을 닦고 말했어요. 회장님, 건강은 지금 어떠세요? 김대환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괜찮으십니다. 그리고 지연 씨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그때 김대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가 경찰서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손을 꼭 쥐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억울한 거 다 풀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졌어요. 지연아. 네. 저 여기 있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당연하지 내 손녀딸이 도둑질이라니. 말이 안 되지. 나는 다 알고 있었단다. 그런데 이 할미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가 건강하신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목이 막혔습니다. 할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왔어요. 저도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한동안 저희는 그렇게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복도에서 김대환이 전화를 받았어요. 박 회장이었습니다. 지연이 상태가 어떤가? 김대환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할머니 곁에서 손을 잡고 계십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일 병실로 와달라고 해. 지연이 한테 할 말이 있어. 김대환이 전화를 끊고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박 회장의 병실로 향했어요. 병실 문을 열자 박 회장이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김대환이 한쪽에 서 있었어요. 박 회장이 저를 보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저씨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누명을 풀어주시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던 경비원 아저씨였지만 이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할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지연아, 고생했지? 하마터면 절도범으로 몰릴 뻔했다는 얘기는 들었네. 해결돼서 참 다행이야. 여기에 앉아.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박 회장이 잠깐 저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자네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박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런 부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좀 말하기 부끄럽지만 해야겠네. 사실 난 우리 태진 후라이팬을 이렇게 재벌 기업으로 키우기 이전에 젊은 시절 한창 회사 일로 바쁘게 뛰어다닐 때였어. 그때 사랑했던 내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었다네. 그때 내 유일한 가족을 잃고 5년 정도는 방황하고 힘들었지. 그러다가 회사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지금의 재벌 기업이 되었고, 그때 오말숙을 만나 재혼을 했어. 그리고 민수와 민경이를 낳았지.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 재혼한 부인이자 지금의 내 아내인 오말숙에 대해서 그리고 자식들을 키우는데 내가 잘못한 게 참 많았어. 그런데 오말숙은 사실 날 사랑했던 게 아니었고 민수와 민경이도 내 친자식이 아니란 걸 얼마 전에 알게 되었다네. 지금은 너무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야. 그런데 그때 지연이 자네가 나타났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배송 트럭을 운전하며 항상 미소를 짓고
경비원으로 위장한 나에게 항상 따뜻한 미소로 대해줬지. 자네가 건네준 따뜻한 캔커피 하나가 얼어붙은 내 마음을 녹였다네. 아내의 외도와 자식들이 내 친자식이 아니란 걸 알고 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는데 자네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았어. 자네를 지켜본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 자네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는데 이런 시절 부모님을 잃고 홀로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건가? 저는 쑥스러워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걸요. 그런데 회장이 갑자기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네 혹시 내 딸이 되어줄 수는 없겠나? 내 자식들도 그리고 오말숙도 호적에서 파내버리고 싶어. 그리고 자네를 내 호적에 올려서 친딸로 입양하고 싶은데 내 욕심인 건가? 저는 회장의 그 충격적이고 단호한 말을 듣고 놀라서 입술이 굳어버렸습니다. 지연이 자네에게 내 회사도 물려주고 내 양딸로 입양하고 싶어? 자네만 괜찮다면. 박 회장의 눈이 붉어졌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부모님을 16 어린 나이에 잃고 나서 아버지라는 말을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돌아가셔서 잊혀져가는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저씨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요? 제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박 회장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박 회장이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저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래 지연아. 오늘부터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나한테 사람 냄새가 나게 해주고 내 목숨을 구해준 소중한 사람이야. 아저씨의 환자복에서 소독약 같은 병원 냄새가 났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품 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16살부터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도 눈물을 글썽이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김대환은 병실 문 앞에서 저와 박 회장의 모습을 보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힌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 회장은 퇴원 준비를 마쳤어요. 병실을 나서는 날 아침, 김대환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안에는 공증 유언장과 호적 입적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박 회장이 서류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제 이름이 적힌 서류를 바라봤어요. 박지연, 태진 후라이팬 회장 박태진의 딸. 손가락으로 글씨를 한번 쓸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새벽 배송을 하던 제가 갑자기 재벌회장의 딸이 된다니요. 그런데 저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게 찾아온 소중한 사람이고 저에게 모욕을 준 오말숙과 민수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적 같은 기회이니까요. 박 회장이 펜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지연이 너는 내 딸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은 어색해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친 후 그날이 왔습니다. 태진 후라이팬 창립 30주년 기념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행사장 밖 복도에서 박 회장 옆에 서 있었어요. 행사장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강남 한복판 대형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천장까지 닿을 듯한 대형 샹들리에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흰 꽃이 놓였고 중앙 무대 위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경제 관련 인사들과 몇몇 정치인들도 보였고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3조 원 매출을 자랑하는 자수성가한 기업의 30주년 기념 행사였으니까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문 너머로 새어나왔어요. 저는 감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박 회장이 제 손을 한번 꼭 잡으셨습니다. 지연아, 떨리니? 네, 조금요. 박 회장이 앞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떨려도 괜찮아. 오늘은 지연이 네가 내 딸이 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날이니까. 오늘부터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렴. 그 시각 행사장 안에서 오말숙이 무대 위로 올라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무고죄와 증거 조작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김대환이 의도적으로 그 정보를 막아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말숙은 박 회장이 아직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병이 위중하다는 것을 핑계 삼아 그녀는 오늘 회장 대행 자격으로 무대에 올라 태진 후라이팬을 해외 자본에 매각한다는 발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진수 상무가 옆에서 준비한 서류를 챙기며 말했어요. 준비 다 됐습니다. 오말숙이 마이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이 회사가 드디어 내 손안에 들어온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를 통해 법인인감을 가지고 자신의 편으로 임원들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마도 박 회장이 행사장에 나타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아직도 병원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행사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박 회장이 걸어 들어왔어요. 오말숙과 아들 민수, 민경이, 그리고 김진수 상무는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파서 다 죽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박 회장이 당당히 걸어서 들어왔으니까요. 박 회장은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등이 곧게 펴진 채였습니다. 제가 그 옆을 나란히 걸었어요. 행사장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분이 박 회장님 아닌가? 아파서 병원에 계신다고 했는데? 오말숙이 무대 위에서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흔들렸습니다. 옆에 있는 김진수 상무에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김진수 상무도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박 회장이 무대로 걸어 올라갔어요. 오말숙 앞에 섰습니다. 오말숙이 뒤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박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이크 주시죠.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어요. 오말숙의 손이 떨렸고 아무 말도 못하고 마이크를 건넬 수밖에 없었어요. 박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명이 눈이 일제히 무대로 향했어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태진 회장입니다. 이 회사를 30년 동안 아끼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저는 지금 태진 후라이팬 창립 30주년을 맞아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제가 건재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박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사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옆에 있는 오말숙 씨와 재혼한 이후 회사 일이 바빠서 집안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대환 부장에게 오랫동안 저희 집안 조사를 맡겨왔어요.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알게 되어서 지금 그 결과를 여러분 앞에 공개하겠습니다. 김대환이 무대 옆 조정석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중앙에 커다란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처음 화면에는 오말숙과 김진수 상무의 대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연회장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회장 법인 인감 도장만 있으면
매각 진행할 수 있어요. 걱정 마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오말숙의 표정이 굳어갔어요. 다음 화면에는 민수가 회장의 서재에서 법인 인감을 훔쳐가는 카메라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민수는 객석 한쪽에 앉아 있다가 화면을 보는 순간 의자에서 굳어버렸어요. 그 다음이 충격이었습니다. 장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떴습니다. 박민수, 박민경은 박태진 회장과 DNA 검사 결과 친자 확인 가능성 0%. 오말숙이 스크린을 보고 입을 떡 벌리고 무대 위에서 비틀거렸습니다. 박민수와 박민경도 자식들이 박태진 회장의 친자식이 아니란 사실에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오말숙이 손으로 스크린을 가리키려 했어요. 이건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다 거짓말이야.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고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회장이 오말숙을 바라봤어요. 오말숙 씨 DNA 결과가 조작이라면 법정에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말숙과 김진수 상무의 외도 증거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태진 후라이팬 내부 자금이 빠져나간 회계 장부가 펼쳐졌습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박 회장이 하나씩 열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말숙 씨는 지난 5년간 회사 자금 유용, 허위 계약서 작성, 횡령 및 배임, 이 모든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객석에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때 행사장 양쪽 문이 동시에 열렸어요.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경찰 한 명이 무대로 올라오며 말했습니다. 오말숙 씨, 당신을 무고죄 및 증거 조작, 그리고 회사 자금 유용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오말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오말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완전 조작된 거야. 변호사 어딨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경찰이 오말숙을 이끌었어요. 오말숙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김진수 상무도 그동안의 범죄 혐의로 객석 통로에서 경찰에게 이끌려 나갔어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는 순간에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옆에 있던 경찰이 어깨를 잡았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경은 자리에서 굳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두 사람이 경찰에게 이끌려 통로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제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오말숙의 아들 박민수와 딸 박민경도 회사 자금 유용과 횡령, 갑질 의혹으로 경찰에 체포가 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내가 서서히 조용해졌어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박 회장이 무대 옆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향해 손짓하셨어요.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이 눈이 저한테로 쏠렸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박 회장 옆에 서자 박 회장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박 회장이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셨어요. 오말숙과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고 제 못난 자식들은 제 호적에서 파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박 회장이 저를 소개했어요. 소개합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저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 호적에 법적으로 딸로 등록하였습니다. 우연이지만 성도 저하고 같은 박 씨입니다. 박지연, 이 사람이 제 딸이고 앞으로 태진 후라이팬의 차기 회장입니다. 장내가 순간적으로 술렁이더니 객석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박수 소리가 한 명이었은데 2명이 됐고 10명이 됐어요. 순식간에 연회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박 회장이 마이크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바라봤어요. 수백 명이 얼굴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새벽 배송을 하는 택배 기사입니다. 고졸 출신이고 여자이지만 새벽부터 배송 트럭을 몰았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고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 회장님을 만나서 진짜 부모님 같은 따뜻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회장님의 바람대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는 걸 목격한 순간 끌려나가는 오말숙의 표정은 멘탈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민수는 저에게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 좀 살려줘. 우리 그래도 서로 좋아했던 사이였잖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연인 사이? 미친 거 아니니? 엄마 말만 듣고 쫓겨나는 날 내 편을 들어주는 한마디만 했어도 당신을 용서해줬을 거야. 당신도 내가 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방관한 거 아니었어? 그건 내가 미안해.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민수는 경찰에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딸 민경이도 자신의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란 사실에 충격을 받았는지 멘탈이 완전히 나간 표정으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표정의 두 사람도 경찰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남들이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출근 준비를 하며 배송 트럭을 운전하며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에 배송을 하기 위해 계단을 뛰어오르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차가운 삼각김밥을 먹으며 차 안에서 한 끼를 때우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란 힘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고 따스한 부모님의 손길이 그리웠는데 지금 제 옆에 제 아버지가 되겠다고 선언하신 박태진 회장님이 있어서 마음이 아주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새벽이 끝나면 정말 아침이 온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창립 기념회는 끝났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은 그 사건 이후로 회사의 경영을 모두 저에게 맡기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은퇴하고 싶다며 동해바다가 보이는 강원도로 이사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같이요. 오늘은 주말이라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회장님과 할머니를 보러 왔습니다. 저희는 강릉 바닷가 근처에 자리 잡은 저택 테라스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동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난간에 기댔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바다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어요. 김대환 부장님 덕분에 저는 회사 운영하는데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졸 출신이고 전문적인 경영 수업도 받지 않은 사람인데 회장 자리에 올라서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던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은 1년 만에 그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새벽 배송을 했던 당당한 여자 배송 기사가 홈쇼핑에 직접 출연하여 회사 제품을 홍보를 했으니까요. 김대환 부장의 제안으로 시작했는데 주부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제가 새벽 배송을 했던 사실을 주부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았고 그 응원에 힘입어 입소문을 타고 새벽 배송 후라이팬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국 매출 1위를 기록하며 회사 매출은
제가 회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2배나 늘어났습니다. 제품 개발에도 힘을 쏟아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주부들에게 인정받고 지금은 전 세계로 후라이팬을 수출하는 명실상부 새벽 후라이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입소문만으로 회사의 매출을 일으켜 성공한 것이 아니고 제품 개발로 품질까지 업그레이드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출연한 홈쇼핑 첫 방송이 화제가 됐습니다. 새벽 배송 택배기사 출신 여자 회장이 직접 홈쇼핑에 나왔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SNS에서 영상이 퍼졌습니다. 일본과 대만 바이어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홈쇼핑 방송은 2번, 3번으로 이어졌습니다. 방송을 할 때마다 준비한 수량을 모두 판매하는 매진 행진으로 이어졌어요. 그렇게 저는 회장님께 물려받은 회사를 당당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성공할 걸 예상하신 것 같은 표정으로 잠시 후 박 회장이 테라스로 나오셨습니다. 손에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계셨어요. 할머니와 저 앞에 각각 내려놓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박 회장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회장님 덕분에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살게 됐네요. 박 회장이 의자를 당겨 앉으시며 웃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저희 할머니도 박 회장님과 함께 이곳 동해바다를 보며 살고 계셨습니다. 뻥 뚫린 시원한 바다가 보이는 이곳 강릉에서 대저택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 청소해 주시는 분들, 운전해 주시는 분들, 건강관리해 주시는 분들까지 회장님과 할머니 2분 모두 이렇게 편안한 노후 생활을 이곳에서 누리고 계시다는 생각이 너무 가슴 벅차고 꿈만 같았어요. 박 회장이 차를 한 모금 드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요즘 홈쇼핑 보니까 네가 출연해서 회사 매출이 엄청 늘었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직도 아버지라는 그 말이 아직도 가끔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부르게 됐습니다. 박 회장이 제 말을 들을 때마다 눈가가 부드러워지셨어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드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바다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할미가 너를 아주 잘 키운 것 같아, 그치? 돌아가신 네 엄마 아빠가 아주 대견해할 거야. 지연이 네가 새벽마다 트럭을 몰고 나갈 때 이 할미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렇게 보상받는 게 아닐까?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는 새벽 배송할 때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할머니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으니까. 저한테는 행복한 일이었어요. 혼자서 손녀딸 키우느라 고생하셨을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만 배송일을 할 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은 똑같아요, 할머니. 그래, 장하다 우리 손녀. 돌아가신 네 엄마 아빠가 참 대견해 할 거야. 할머니의 말을 듣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늘에 있는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시원한 바다 향기가 나는 바람이 제 귓가에 불어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아침 차가운 새벽마다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지연 씨가 따뜻한 바다 앞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는 편리한 일상 뒤에는 지연 씨처럼 남들이 잠든 시간에도 구슬땀을 흘리는 분들의 소중한 노고가 숨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편리함을 전해주시는 새벽 배송 업무를 담당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실 여러분의 소중한 삶에도 언젠가 지연 씨처럼 눈부신 봄날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